이런 미개한 기술이 유럽에 통할 거라 생각해요? 런던 포럼 직전 제가 던진 싸늘한 말입니다. 저는 프랑스 국토개발청 소속 열에너지 자문관 엘로이즈 르그랑이었죠. 유럽 건축계의 엘리트라고 자부했습니다. 한국의 온돌 기술 발표를 앞두고 저는 정말 비웃었어요. 1000년 전 기술이 21세기 유럽을 감동시킬 거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단 5일 뒤 저는 맨발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바닥에 손을 얹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제 모든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날 제가 느꼈던 건 단순한 따뜻함이 아니었습니다. 1000년을 이어온 사람의 온기였어요.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의 지혜가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첨단 기술에 익숙한 현대인이 고작 진흙과 돌로 만든 바닥 때문에 무릎을 꿇는다면 믿으시겠어요? 정말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한국의 온돌 앞에서 완전히 굴복하게 됐는지 생생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프랑스 국토개발청 소속 열에너지 자문관 엘로이즈 르그랑입니다. 34세의 에코 건축의 미래를 그리는 주역으로 인정받고 있죠. 그런데 그날 런던 포럼에서 제가 마주한 상황은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발표자들이 온돌이라는 걸 소개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건 오직 하나였어요. 온도 제어는 공조 기술로만 가능하다는 확고한 서구 패러다임이었죠. 현대식 히터와 냉각 시스템, 이것만이 진정한 기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런던 국제 건축 포럼은 제게 정말 중요한 행사였어요. 유럽 전역에서 모인 건축 전문가들 앞에서 제 연구 성과를 발표할 기회였거든요. 제가 준비한 발표 주제는 차세대 스마트 냉난방 시스템이었습니다.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을 결합한 최첨단 기술이었죠. 정말 자신 있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보니 한국 발표자가 있더군요. 주제가 전통 난방 기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황당했어요. 동료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나라엔 현대식 히터도 없었잖아요. 어떻게 이런 포럼에 초대받은 거냐고 했죠. 정말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포럼 전날 저녁 한국 발표진과 마주쳤어요. 정말 소박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최신 기술 장비도 없어 보였고요. 제가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이런 미개한 기술이 유럽에 통할 거라 생각하세요? 그 말을 하는 제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한국 연구원 중 한 분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얼마나 오래됐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람을 편안하게 하느냐에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비웃었습니다. 감상적인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과학은 데이터와 효율성으로 말해야 한다고 확신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내일 발표를 준비했어요. 한국 발표 직후에 제 차례였거든요. 대비되는 효과를 노렸습니다. 제 발표 자료는 정말 화려했어요. 3차원 그래픽으로 만든 건물 모델링, 복잡한 에너지 효율 계산식, 최신 센서 기술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반면 한국팀은 뭘 가져올까 궁금했어요. 아마 낡은 사진이나 단순한 도표 정도겠죠. 저는 속으로 우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포럼장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한국팀이 뭔가 큰 상자들을 가져와 있더군요. 주최 측에서 설명했습니다. 한국팀이 실제 온돌 구조를 재현해서 시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더욱 어이없었어요. 21세기의 진흙덩어리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유럽 전문가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기대됐어요. 한국팀이 망신당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제 발표를 하면 더욱 돋보일 것 같았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곧 제 모든 상식이 뒤바뀔 거라는 걸 말이에요. 1000년 전 기술이 제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라는 걸요. 포럼이 시작되기 직전 저는 마지막으로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정말 재미있는 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었는지 곧 깨닫게 됐습니다. 포럼이 시작되자 한국 발표진이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정말 소박한 모습이었어요. 화려한 정장 대신 단정한 한복을 입은 분도 계셨죠.
그들이 꺼낸 건 정말 놀라웠습니다. 낡아 보이는 목재와 진흙이 섞인 벽돌 샘플들이었어요. 21세기 포럼에서 이런 걸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 발표자가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지열과 복사열을 이용한 1000년 전 한국식 난방 시스템, 온돌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어이없었어요. 청중석에서 조롱 섞인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아예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이런 원시적인 기술을 진지하게 들을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옆자리 독일 전문가가 속삭였습니다.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걸 왜 가져왔냐고 하더군요. 저도 완전히 동감했어요. 하지만 한국 발표자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자신있게 설명을 계속했어요. 온돌의 구조와 원리를 차근차근 풀어나갔죠. 바닥 아래 구들장이라는 돌판을 깔고 그 밑으로 뜨거운 공기가 지나가게 만든다는 거였어요. 정말 단순한 원리였습니다. 저는 더욱 실망했죠. 그런데 한국 발표자가 놀라운 말을 했어요. 이 시스템이 현대 복사 난방의 원조라는 거였습니다. 유럽이 지금 사용하는 바닥 난방 기술의 뿌리라고 하더군요. 저는 화가 났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현대 기술이 그런 원시적 방법에서 나왔다고요? 더 기가 막힌 건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주장이었어요. 온돌이 현대 난방 시스템보다 효율적이라는 거였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청중석 분위기가 점점 시끄러워졌습니다. 모두들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런 허황된 주장을 왜 들어야 하는지 답답했습니다. 그때 한국 팀에서 충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직접 실험해보겠다는 거였습니다. 포럼 부속 실험장에서 실제 온돌과 최신 유럽 난방 시스템을 비교해보자고 했죠. 주최 측이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실험은 예정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청중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좋다, 확실하게 망신을 당해봐라. 현실을 직면하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실험 제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한국팀이 미리 준비해온 온돌 구조물을 설치하겠다고 했어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해온 것 같았습니다. 휴식 시간에 실험장으로 이동했어요. 한국팀이 가져온 것들을 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돌과 진흙, 나무로 실제 온돌방을 만들 수 있는 자재들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만들어도 현대 기술을 이길 수는 없다고 확신했어요. 실험장 한쪽에는 최신 유럽 단열 표준을 적용한 모델 하우스가 있었습니다. 첨단 센서와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죠. 한국팀은 그 옆에 작은 한옥 형태의 온돌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원시적으로 보였습니다. 기계 하나 없이 사람 손으로만 작업하더군요. 저는 동료들과 함께 지켜봤어요. 모두들 이상한 구경거리를 보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21세기에 이런 걸 보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작업이 끝나자 본격적인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저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실험이 시작되자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포럼 부속 실험장에는 두 개의 공간이 마주보고 있었어요. 한쪽은 최신 유럽 단열 표준 주택, 다른 쪽은 한국의 온돌방이었죠.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난방을 가동한 후 온도 유지 능력을 비교하는 거였어요. 저는 이미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모델 하우스에는 최신 지능형 온도 조절 시스템이 설치돼 있었어요. 센서가 실시간으로 온도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조절하는 첨단 기술이었죠. 반면 온돌방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닥에 히터도 라디에이터도 그 어떤 현대식 난방 장치도 보이지 않았어요. 한국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온돌은 바닥 아래로 뜨거운 공기를 순환시켜서 돌판을 데우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정말 단순한 원리였습니다. 실험 시작 2시간 후 첫 번째 측정이 있었어요. 유럽 시스템은 설정한 온도에 정확히 도달했습니다. 27도를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었죠. 온돌방도 비슷한 온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초반엔 당연히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테스트는 지금부터였어요. 난방을 중단하고 얼마나 오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보는 거였습니다.
에너지 효율의 핵심이었죠. 유럽 시스템의 난방을 껐습니다. 첨단 단열재와 이중창이 있어도 서서히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상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온돌 쪽도 불을 껐어요. 아니, 정확히는 아궁이에 더 이상 장작을 넣지 않은 거였죠.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첫 1시간은 큰 차이가 없었어요. 두 공간 모두 25도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곧 온돌 쪽이 급격히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2시간이 지나도 온돌방 온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더군요. 여전히 24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유럽 시스템 쪽은 2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단열이 좋다고 자랑했던 최신 기술이 더 빨리 식고 있었던 거예요. 3시간 후 차이가 더욱 벌어졌습니다. 온돌방은 여전히 23도였는데 유럽 시스템은 20도까지 내려갔어요.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6시간이 지났을 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온돌방이 아직도 22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럽 시스템은 18도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센서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했어요. 이런 결과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됐거든요. 같은 조건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확인해봐도 결과는 같았어요. 온돌의 온도 유지 능력이 현대 기술보다 월등히 뛰어났던 거였습니다. 12시간이 지난 후의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온돌방은 아직도 20도를 넘고 있었는데 유럽 시스템은 15도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이건 과학이 아니다, 기만이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모든 조건을 다시 확인해봐도 공정했습니다. 똑같은 외부 온도, 똑같은 실험 환경이었어요. 속임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연구원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온돌의 비밀은 추결에 있다고 했습니다. 돌이 열을 오래 머금고 있다가 서서히 방출한다는 거였죠. 저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어요. 현대 과학으로 설계된 시스템이 1000년 전 기술에 진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온돌의 압도적인 승리였어요. 제 모든 상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실험 결과에 충격을 받은 저는 온돌의 구조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돌을 데우는 것만으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연구진이 온돌의 연도 구조를 상세히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궁이에서 시작된 뜨거운 공기가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지 보여줬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바닥 아래 공간이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정교한 열순환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공기의 흐름이 과학적으로 계산된 것 같았습니다. 굴뚝의 방향도 중요했어요. 바람의 방향과 집의 구조를 고려해서 최적의 위치에 설치했다고 하더군요. 자연의 힘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였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재래식 열 보존 공정이었어요. 구들장이라는 평평한 돌을 여러 겹으로 쌓아서 열을 단계적으로 저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전통 따위에 감정을 넣지 마세요라고 말했어요. 과학적 데이터만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곧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팀이 컴퓨터로 공기 흐름 시뮬레이션을 보여줬거든요. 온돌 내부의 공기 순환이 정말 정교하게 설계돼 있었어요. 뜨거운 공기가 아궁이에서 출발해서 바닥 전체를 균등하게 데우고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이 완벽했습니다. 현대공학으로도 이보다 효율적인 설계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더욱 놀라운 건 온도 분포였습니다. 바닥 전체가 고르게 따뜻해지도록 연도의 길이와 방향이 계산돼 있었어요. 어느 한 곳도 너무 뜨겁거나 차갑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경이로워졌어요. 이건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정교한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1000년 전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했을까요? 구들장의 두께도 과학적으로 계산된 것 같았어요. 너무 두꺼우면 열 전달이 늦고 너무 얇으면 추결 효과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한국연구원이 설명하는 연력학 원리를 듣고 있자니 정말 감탄스러웠어요. 현대 물리학으로 설명되는 모든 현상들이 이미 온돌에 적용돼 있었던 거예요. 복사열의 원리도 완벽하게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서 나오는 열이 공기를 데우는 게 아니라 직접 사람의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방식이었어요.
이는 현대 과학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난방 방식이었습니다. 대류 난방보다 훨씬 에너지 효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죠. 저는 내심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그토록 자랑했던 현대 기술의 원리들이 이미 1000년 전에 완성돼 있었다니요. 공기 순환 패턴을 보면서 더욱 놀랐습니다. 자연 대류를 이용해서 실내 공기가 저절로 순환되도록 설계돼 있었어요. 별도의 팬이나 송풍기가 필요 없었습니다. 연기 배출 시스템도 정교했어요. 유해한 연기는 굴뚝으로 완전히 배출되고 열만 바닥에 남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안전성까지 고려한 설계였죠. 저는 점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이 모든 원리들이 현대기계공학과 연력학의 기초가 되는 내용들이었거든요. 한국연구원이 마지막으로 보여준 자료가 결정타였어요. 온돌의 에너지 효율을 현대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였습니다. 놀랍게도 최신 유럽 난방 시스템보다 30% 이상 효율이 높았어요. 이런 결과를 보고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무시했던 전통 기술이 사실은 현대 과학의 스승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더 정밀한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어제의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모든 조건을 다시 점검하기로 했어요. 저는 여전히 뭔가 오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고온과 저온 격차 실험을 진행했어요. 외부 온도를 영하 10도로 설정하고 내부를 25도로 맞춘 후 열손 신류를 측정하는 거였습니다. 유럽 최신 기준으로 설계된 모델 하우스부터 테스트했어요. 3중 유리창과 최고급 단열재, 기밀성을 높인 완벽한 구조였습니다. 결과는 예상 범위 내였어요. 시간당 열손 실률이 5.2%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에너지 효율 기준으로는 우수한 수치였죠. 이제 온돌 차례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기대했어요. 아무리 어제 좋은 결과가 나왔어도 이런 극한 조건에서는 한계를 드러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온돌의 열손 실률이 1.3%로 기록됐습니다. 유럽 최신 기준을 4배 이상 상회하는 수치였어요. 저는 측정기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닌지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재측정해도 결과는 같았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유럽 기술진들이 하나둘 침묵하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독일에서 온 에너지 전문가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건 게임 체인저야. 그 말이 실험장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현대 기술의 우수성에 대한 확신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연구원이 추가 설명을 해줬어요. 온돌의 비밀은 돌의 열 용량에 있다고 했습니다. 구들장이 엄청난 양의 열을 저장했다가 천천히 방출한다는 거였죠. 더 놀라운 건 이 원리가 현대 물리학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점이었어요. 열역학 제1법칙과 열전도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내심 억울했어요. 이런 훌륭한 원리를 왜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을까요? 유럽 건축계에서는 이런 기술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었거든요. 실험을 지켜보던 영국 교수가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이 정도 효율이면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더군요. 프랑스 동료도 놀라워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친환경 건축의 답이 여기 있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점점 부끄러워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기술을 미개하다고 비웃었는데 지금 보니 제가 무지했던 거였습니다. 온돌의 또 다른 장점도 드러났어요. 습도 조절 능력이 뛰어났던 거예요. 돌과 흙이 자연스럽게 습기를 조절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현대 공조 시스템은 온도는 조절할 수 있지만 습도 관리가 어려워요. 별도의 가습기나 제습기가 필요하죠. 하지만 온돌은 자연스럽게 해결했습니다. 공기질도 훨씬 좋았어요. 바닥에서 나오는 복사열이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대류 난방처럼 먼지를 날리지도 않았고요. 저는 점점 경외감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라 종합적인 실내 환경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에너지 소비량 비교 결과도 충격적이었어요. 같은 온도를 유지하는데 온돌이 현대 시스템보다 60% 적은 에너지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엄청난 차이였어요. 만약 유럽 전체가 이 기술을 도입한다면 에너지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탄소 발자국 계산 결과는 더욱 놀라웠어요. 온돌 시스템의 탄소 배출량이 기존 시스템의 3분의 1 수준이었거든요. 기후 변화 대응이 시급한 현실에서 이런 기술은 정말 소중했습니다. 저는 왜 지금까지 이런 걸 몰랐을까 하는 자책감이 들었어요. 실험을 지켜보던 네덜란드 건축가가 말했습니다. 이 기술을 배우러 한국에 가야겠다고 하더군요.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조롱했던 기술을 이제는 모두가 배우고 싶어 했거든요. 한국연구원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이건 우리 조상들의 지혜라고, 자신들은 그냥 전해받은 것뿐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런 소중한 지혜를 무시했던 제 자신이 정말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실험 결과를 정리하면서 저는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어요. 온돌이야말로 미래 건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모두들 이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문의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포럼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지하게 질문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온돌에 대해 더 많은 걸 알고 싶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술의 비밀을 파헤치고 싶었어요. 시연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온도를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숫자로만 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뭔가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국연구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실험 공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고 온돌 바닥에 발을 디딘 순간 정말 놀라운 느낌이었어요. 단순히 따뜻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부드럽고 포근한 온기가 발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전해졌어요. 지금까지 경험해본 어떤 난방과도 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바닥에 앉아봤어요. 그 순간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돌의 따뜻함이 단순히 물리적인 열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건 따뜻함을 넘어서 순결이 느껴집니다. 그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했습니다. 제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한국연구원이 조용히 다가와서 설명해줬어요. 온돌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라고 하더군요. 추운 겨울밤에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아 따뜻함을 나누던 공간이라고 했어요. 1000년 동안 그런 사람의 온기를 기억하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온돌 위에 손을 얹고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이 기술이 사실은 가장 인간적인 기술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효율성이나 성능을 넘어서 사람의 마음을 담은 기술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 오만함이 부끄러웠고 이런 소중한 가치를 몰라봤던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전통이 사람의 온기를 기억한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온돌에서 나오는 따뜻함에는 무언가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추구해온 첨단 기술은 차갑고 기계적이었어요. 효율만 생각했지 사람의 감정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온돌은 달랐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만든 기술이었습니다. 바닥의 온기가 제 마음까지 녹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메마른 삶을 살았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조용해졌어요. 제가 무릎을 꿇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연구원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그걸 잊으면 아무리 발전해도 의미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온돌 위에서 느낀 그 따뜻함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니었어요. 1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정성이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날 진짜 배움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책이나 논문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진정한 학습이었습니다. 온돌에서 일어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고민했어요. 분명한 건 더 이상 예전의 엘로이즈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온돌이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거예요. 프랑스로 돌아간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연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료들도 제 변화를 금세 알아차렸어요. 예전처럼 기술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런던에서의 경험을 논문으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기술 논문으로는 온돌의 진정한 가치를 전달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고민 끝에 저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논문 제목을 감정의 온도학, 한국의 유산이 유럽을 다시 깨우다로 정했어요. 학계에서는 보기 드문 감성적 제목이었죠. 동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엘로이즈가 갑자기 왜 이런 감상적인 연구를 하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과학이라고요. 논문에서 저는 온도를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라 감성 에너지학의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효율성과 함께 심리적 만족도, 정서적 안정감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한 거예요. 이런 접근법은 정말 새로운 시도였어요. 기존 건축공학에서는 수치화할 수 있는 데이터만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하지만 저는 인간의 감정도 측정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온도를 체험한 사람들의 심박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 뇌파 패턴을 분석했어요. 놀랍게도 일반 난방 시스템과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온돌 환경에서는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했고 코르티솔 수치는 감소했어요. 이는 심리적 안정감과 행복감이 높아졌다는 의미였습니다. 뇌파 분석 결과도 흥미로웠어요. 온돌 위에서는 알파파가 증가하고 베타파가 감소했습니다. 명상 상태와 비슷한 패턴이었죠.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저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기능적 효율성만이 아니라 감정적 효율성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논문 작성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문화와 철학도 깊이 공부했습니다. 온돌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한국인의 삶의 철학이 담긴 문화유산이라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한국의 정문화, 가족 중심 사회, 자연과의 조화 등이 모두 온돌이라는 기술에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종합적 관점에서 바라보니 온돌의 진가가 더욱 빛났어요. 논문을 완성하고 국제건축저널에 제출했을 때 편집위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전통 기술을 감성 에너지학으로 해석한 첫 사례라며 주목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런 새로운 접근법이 건축학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평가했죠. 드디어 논문이 게재됐을 때 국제건축저널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온돌 위에 앉아있는 한국 전통 가족 그림과 함께 제 이름이 실렸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유럽 전역의 건축가들이 이 논문에 주목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온돌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학회 발표 요청도 쏟아졌어요.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 여러 나라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모두 온돌의 비밀을 알고 싶어 했어요. 저는 이런 관심이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한국의 기술이 유럽 전체의 주목을 받게 된 거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건 제 논문이 단순한 기술 소개를 넘어서 인문학적 성찰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은 거였어요. 기술과 인간, 전통과 현대, 효율과 감성의 조화를 모색한 의미 있는 연구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성취였어요. 이 논문을 계기로 저는 유럽 건축계에서 새로운 위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철학적 사고를 하는 연구자로 인정받았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더 이상 서구 기술의 우월성을 맹신하지 않게 됐어요. 전 세계의 지혜를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를 갖게 됐습니다. 제 논문이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유럽 건축학계에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건 건축학교들의 교육과정이었어요. 여러 대학에서 한국 온돌 구조를 실무과정에 공식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 국립건축대학이 먼저 움직였어요.
제가 직접 특강을 하게 됐고 학생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모두들 온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어요. 베를린 공과대학에서도 온돌 연구실을 신설했습니다. 실제 온돌을 재현해서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거예요. 런던 건축대학원에서는 아예 한국 전통 건축을 전공으로 개설했습니다. 온돌뿐만 아니라 한옥의 모든 기술을 연구하는 과정이었죠. 이런 변화가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처음 비웃었던 기술이 이제는 유럽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지식이 된 거니까요. 더 놀라운 건 교과서까지 바뀌기 시작한 거였어요. 기존 건축학 교과서에서는 서구 기술만 다뤘는데 이제는 동양의 전통 기술도 중요하게 다루게 됐습니다. 제가 지필에 참여한 새로운 교과서에서는 온돌을 현대 건축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소개했어요. 에너지 효율과 인간 친화적 설계의 모범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도 온돌 기술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탄소 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전통 건축 기술을 재평가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온돌을 비롯한 아시아 전통 기술을 유럽에 보급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한국대학교와 공동연구소를 설립한 거였어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와 프랑스 국토개발청이 함께하는 온돌 연구센터였습니다. 이 연구소에서는 전통 온돌을 현대적으로 개량하는 연구를 진행했어요. 아파트나 오피스 빌딩에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온돌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였죠. 연구 과정에서 저는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전국의 전통 한옥을 둘러보면서 온돌의 다양한 형태를 공부했어요. 경주의 양동마을, 안동의 하회마을, 전주 한옥마을 등을 돌아다니면서 지역별로 다른 온돌 기술을 배웠습니다. 정말 놀라운 다양성이었어요. 각 지역의 기후와 생활 방식에 맞춰 온돌이 진화해온 과정을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이런 적응력과 유연성이야말로 진정한 기술의 가치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온돌 장인분들을 만나면서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대학에서 배울 수 없는 실제적인 노하우와 지혜를 전수받았어요. 이분들의 손기술과 경험은 정말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기계로는 만들 수 없는 섬세함과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연구소에서 개발한 현대식 온돌 시스템은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도입 문의가 쏟아졌어요. 프랑스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신축 공공건물에 온돌 시스템을 시범 적용하기로 했어요. 에너지 절약과 거주자 만족도 향상이 목표였습니다. 독일에서는 아예 온돌 마을을 조성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전통 마을을 모델로 한 친환경 주거단지였어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무시했던 기술이 이제는 유럽의 미래를 바꾸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건 제가 얻은 깨달음이었어요. 진정한 기술은 단순히 새로운 게 아니라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라는 걸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남기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한국은 사람을 대우는 법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온 세계가 그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온돌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겸손함이었어요. 새로운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전통 속에 숨겨진 지혜를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온돌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배워나갈 겁니다. 한국의 놀라운 지혜를 세계에 알리는 일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